제가 63년생이니까 71년도면 제가 한 8살 때 아닙니까? 초등학교 때 우리 동네에 담벼락에 대통령 후보들 벼락이 붙었어요. 근데 10년 썩은 세도 정치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 슬로건 김대중 대통령의 모습이 너무 어린 마음에도 다가왔어요. 그때 막 왜 나왔나 민복기 민복기 후보도 있었고 그랬는데 우리 동네 아이들끼리 동네 마을회관 앞에 붙어있는 대통령 후보 벽보를 보면서 야, 김대중 멋있다 이런 어렸을 때 그런 느낌이 생각이 납니다. 고등학교 때는 저희 다산문제연구로 저명하신 우리 박성무 선생님, 국회의원도 2번 하셨죠. 이분이 저희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성무 선생님을 통해서 많은 저희들이 의식을 깨게 됐고, 그때 당시에 송기숙 교수님, 문병란 선생님, 양성우 시인, 그리고 박현채 이런 선배님들 같은 분들을 강연을 통해 접할 수 있었고, 끝나고 나서 뒤풀이 할 때 제가 고3이었는데 그때 저를 이뻐해서 불러가지고 막걸리도 한 잔씩 먹이고 그럴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비상계엄이 발생을 했는데 그 전에 제가 79년도 10월 26일 날 그날 저희 광주 대동고등학교 제가 2학년 때인데 저희들이 그때 보충수업비 폐지 뭐 재단 이사 문제를 제기하면서 학생 데모를 했어요. 근데 그 데모가 참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뭣도 모르고 했지만 그때 부마 항쟁이 발생해가지고 이 부마 항쟁이 광주로 옮겨 붙을까 봐 아주 경찰들이 초긴장 상태였는데 제가 그때 데모를 주동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정책실장으로 있는 김용범을 비롯해서 우리 대동고 그때 동기들이 한 6명이 주동을 해서 한 400~500명이 그 데모를 했는데 그때 박성무 선생님은 너무 겁이 나서 자기가 이제 죽는구나, 자기 배우 조종자로 이렇게 걱정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날 밤에 제가 서부경찰서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는 중에 새벽에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시 그랬더니 그날이 바로 11.26 사건이 난 날이었습니다. 박정희가 궁정동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서 이렇게 암살되고 저희들이 풀려났죠. 그러니까 참 극적이었는데 그 11.26 날 저는 데모를 했다가 풀려나왔고 경찰서에 갔다가 풀려나왔고 그리고 이제 80년 3학년 때 김대중 대통령 그때 총재 시절에 예비 검속으로 구속됐다. 이걸 들으면서 또 저희가 아마 광주 고등학교에서는 가장 처음으로 운동장에 나와서 이제 가두 진출을 시도했습니다. 그 기억이 납니다. 박성무 선생님 영향이 컸습니다. 윤환봉 씨 형님 되시는 윤광장 선생님도 계셨고 그래서 대동고 학생들이 많은 그때 좀 의식이 깨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공과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평가할 때 잘한 것은 뭐냐? 포항제철을 만든 게 제일 잘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만주군 장교 출신 때 만철, 소위 만주철도 주식회사가 윤영성을 비롯한 동북 삼성의 철도를 건설하는 모습을 보면서 철의 중요성을 저는 깨달았다고 봅니다. 그 제철소가 기타 규슈에 있는 야하타 제철소를 벤치마킹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철이라는 것이 모든 산업의 쌀이로구나를 저는 만주군 시절에 정확히 그걸 깨달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5.16 쿠데타 이후에 포항제철을 만든 것은 너무 잘한 일이다. 모든 전문가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때. 과연 이 농업국가에 이런 무슨 수요가 있다고 이 거대한 제철소를 만드느냐. 그랬지만 그때 포철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를 기초해서 모든 산업화, 공업화가 가능해졌다고 봅니다. 잘한 것이고 사회복지적으로는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한다.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를 도입을 해서 우리나라 국가 재정의 토대를 만든다.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 만들고 그다음에 산림 녹화 사업한 것이라든지 중화공업을 육성해서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로 만들어서 내수 대체형 산업화를 시도했던 멕시코와 비교해 보면 우리 대한민국 제조업 역량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게 된 것은 박정희 시대 때 그런 토대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과로 말하면 지역 감정을 조장하고 독재를 하고 헌법을 사실상
총통제로 바꾸고 아무튼 그런 부정적 면도 컸었죠. 공과를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80년) 5월 때 저는 그 5월 17일 날 광주1구 앞을 3번 버스를 타고 가는데 우리 대학생들이 쫓겨가면서 공수부대한테 이렇게 두들겨 맞고 피 흘리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학교로 돌아왔더니 학교에서 이제 막 분위기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일요일이었는데 뭔가 우리가 싸워야 된다. 큰일 났다. 이 공수부대, 이 계엄군들이 우리 누나 형들을 저렇게 두들겨 패는 것을 보고 온 목격자들이 막 많았어요. 내 친구 주한성이는 와가지고 막 울면서 호소를 하고 자기가 본 목격담들을. 그래서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저희들이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싸우기로 한 거죠. 근데 저는 그때 데모를 주동했다가 검속을 피해서 피신했다가 나중에 광주로 못 들어왔어요. 차단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때 광주에 있었으면 저도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것인데 그때 제 친구였던 전영진 시모는 계엄군의 총탄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뭐 김향덕이를 비롯해서 많은 친구들이 시민군으로 참여했다가 구속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로서는 그때 살아남은 것에 대한 빚진 자의 심정이 큽니다. 모든 우리 세대가 다 그러했겠지만 특히 윤상원 열사가 제가 중학교 선배입니다. 제가 광주 북성중학교 출신인데 중학교 선배님이 이제 윤상원이 사실상 5.18 5월 27일 새벽에 마지막 도청을 지켰던 그 들불야학의 대표이셨고 또 요즘에 많이 거론이 됐던 그 문재학이라는 학생이 저보다 한 살 어린 64년생 광주 상고 1학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문재학의 죽음과 윤상원 선배의 죽음 5월 27일 새벽에 계엄군이 쳐들어왔을 때 도청을 지킬 수가 있었겠는가. 송영길 내가 지금 그 상황이라면 도망가지 않고 문재학 군처럼 윤상원 선배랑 함께 도청에서 산화될 준비가 돼 있는가. 이게 지금도 저 자신에게 들려오는 화두입니다. 제가 이번에 윤석열 정권과 싸우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항상 저의 화두를 하는 그 80년 5월 27일 새벽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3일 내란 사태가 났을 때 아마 제가 제일 먼저 국회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안 잡아서 제 아내 차를 타고 바로 국회에 진입했는데 그 뒤로 이제 국회의원들이 오기 시작했고 제가 우리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 넘어 보는 것도 차 안에서 제가 지켜봤습니다. 근데 헬기가 오니까 저는 진짜 80년 5월이 생각이 나서 제 아내는 차 속에 숨어 있으라 그러고 나만 나와서 헬기가 내리는 그 운동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여기서 죽자. 5월 27일 날 살아남은 목숨 여기서는 이제 살 만큼 살았다. 이런 각오로 사실 그때 그 현장에 제가 제일 먼저 계엄군과 부딪혔는데 그때 생각이 납니다. 80년 5월이. 우리 모두가 그래서 우리 특히 광주 출신 시민들이 국회로 제일 많이 달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81년도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연세대학교는 분위기가 화려하잖아요. 아주 뭐 쌍쌍 파티하고 그래서 연세대학교 그 백양로의 아름다운 그 5월의 모습과 참 어울리기가 힘들더라고요. 바로 이제 1년 됐잖아요. 81년 5월 이제 일주기가 다가오는데 아무런 데모도 없고 그래서 내가 이 대학을 잘못 왔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서울대에 있던 친구가 전화 왔어요. 아크로폴리스에 한 학생이 떨어져 투신 자살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알고 보니까 김태훈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광주1고 출신입니다. 제 형님이 광주1고 22회인데 둘째 형이 형하고 친구입니다. 그 태훈이 형을 본 적도 있어요. 눈물이 앞을 가려서 바로 142번인가 버스 타고 서울대학교로 가서 서울대생들과 함께 돌 던지고 데모했던 게 엊그제 같습니다.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뭐 관악산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하루 종일 투석전을 벌이고 싸웠어요. 80년 5월 일주기 때, 1981년 5월. 그래서 제가 연세대학교를 이제 그만두고
학교를 서울대로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데모도 안 하고 80년 5월이 됐는데, 그런데 그해 가을에 우리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우리 연세대학교 탈반 학생들이 이 마당극을 했는데, 그걸 보고 내가 연세대학교도 의식 있는 애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날 이후로 연세대학교 제가 운동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4학년 때 돼서 이제 총학생회가 부활하면서 제가 초대 직선 총학생회장으로 당선이 된 거죠. 그때 서울대학교 이정우, 고려대학교 김영춘, 저 이게 세 명이 일단 서울대, 연대, 고대가 먼저 총학생회를 출범시키자 그래서 4학년 2학기 때 총학생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는 이제 불법 총학생회장으로 이제 낙인 찍혀가지고 연고전 때 시위를 주도하고 또 뭐 민정 당사 점거 사건을 비롯한 쭉 이제 투쟁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상금 500만 원 1계급 특진으로 현상 수배가 됐습니다. 그랬다가 그 이듬해 85년 1월 달에 잡혀서 구속이 됐고요. 그래서 서울구치소, 지금은 이 서울구치소가 저기 안양 쪽에 의왕 쪽에 내려가 있습니다만, 그때는 서대문구에 있었습니다. 일제 때부터 만들어진 서울구치소. 주소도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현조동 101번지 서울구치소, 수번 4025번. 제가 수번도 있지 않는데, 제가 그 구사하 23방, 지금도 남겨져 있는데 그 붉은 벽돌로 만들어진 그 건물에서 있었어요. 그때는 0.75평짜리 방에 뺑기통도 안에 있는 그런 방이 있었는데, 김대중 대통령도 그 사동에 구속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해서 수많은 독립운동 열사들이 갇혀 있었던 그 감옥에 저도 한 4개월 갇혀 있다가 집행유예로 석방이 되고 이제 군대는 면제됐죠. 그 수용 생활 때문에. 저는 이제 뭘 할 거냐. 학교도 제적됐고 노동자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싸우겠다. 노동자로 살겠다 싶어서 제가 1985년 그 이제 여름 때 내려갑니다. 저기 인천으로. 인천 부평으로 내려가서 지금 계양구에서 이제 살기 시작하면서 그때 대우자동차 르망 공장을 건설하는데 배관 용접공으로 제가 노동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썬퍼니처 선창산업 의자반에서도 일하기도 했고, 그때 이상현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위장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제가 하도 일을 잘하니까 우리 반장님이 일본 연수를 보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안 간다고 그랬더니, 저 상현이 좀 이상하다, 좀 다 서로 가려고 그러는데 안 간다고. 내가 가게 되면 내 신분이 이제 폭로될까 봐. 그래서 그때 제가 노회찬 선배를 만났어요. 지금 돌아가신 노회찬 선배를 만나서 같이 인천 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이라는 걸 만들어서 좀 주사파를 비판하면서 좀 NL파, 소위 주사파라고 좀 반대되는 길을 걸었죠. 저는 주체 사상을 사회학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유사 종교처럼 저걸 신봉하는 것은 지성의 포기다, 이성의 포기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면서 같이 좀 논쟁을 해왔습니다. 또 재밌는 그 에피소드 하나는, 제가 그 노동자 생활하면서 하도 80년 5월이 오면 막 열병을 앓듯이 우리가 열병을 앓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고등학교 그 권영금 선생님한테 편지를 썼는데, 선생님 정말 요즘엔 밤에 M60을 들고 청와대를 가서 전두환 일당들을 한번 다 일거에 소멸시켜버린 그런 막 상상이 막 듭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거든요. 근데 그 편지가 보안감열에 걸렸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안기부가 난리가 나서 나를 잡으러 부평 지역을 다 수배를 해가지고, 제가 그때 5.3 사태죠. 1986년. 그때 4월 30일 날 제가 현상 수배됐다 구속이 잡혔습니다. 이 국정원 안기부 애들한테. 남산 지하실에 가서 한 달 동안 두들겨 맞고 조사받은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그때도 너 김대중과 만났지? 김대중 그 얘기. 사실 김대중과 한번 만나긴 했거든요.
김대중 대통령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됐냐면 제가 1985년 이제 집행유예로 석방이 되고 나니까 그때 김상현 선배님, 후농 김상현 의원께서 나를 좀 보자 그래서 한번 식사를 같이 했고 동교동으로 돌아가신 신기아 의원님이 또 안내를 해가지고 처음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송영길 동지, 그때 동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고생 많았어. 그러면서 저한테 송영길 동지라고 민주화를 위해서 딱 써가지고 김대중 책을 하나 서명해 줬던 게 그때 처음 DJ를 뵀던 그 기억이 나고요. 그 뒤로는 이제 서른 선배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자신의 정치적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서 좀 젊은 세대 비서가 필요했다. 그래서 김영삼 상도동 쪽에는 이성헌이라고 저보다 연세대학교 학도국도한 학생장이었습니다. 저보다 앞서서 그분을 비서로 영입을 했고 김동용 씨가 그리고 김영춘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비서로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서른 선배가 와가지고 야 영춘이는 YS한테 갔으니까 영길이 너는 DJ 좀 도와주라. 나한테 우리 자취방까지 찾아왔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성내원 교수님이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집이었는데 저를 불러다가 DJ를 좀 도와라.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니 YS나 DJ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딱 그러더니 성내원 교수님이 YS는 민족의 이익을 팔아먹을 사람이고 DJ는 민족의 이익을 지킬 사람이다.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성내원 교수가. 근데 저도 이제 그럴까 생각했는데 저는 그때 어린 마음에 이 학생회장 했다는 이유로 YS DJ 밑에 비서로 가서 막 정치에 입문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두 분이 단일화해야 된다고 봤고 YS로 단일화하는 게 불가피하다. 저는 DJ가 양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하더라도. 그래서 사자 필승론, 서른 선배가 나한테 강조했던 경상도가 YS 노태우고 그러니까 TK, PK 분열되고 충청도는 JP가 가져가면 수도권과 호남, 진보 세력이 연합하면 DJ가 이길 수 있다. 이게 사자 필승론이었는데 저는 그때 서른 선배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정치공학적인 접근입니다. 나는 사자가 되든 양자가 되든 부정선거로 저는 노태우가 이길 거로 봅니다. 그러나 양자로 돼서 싸우면 부정선거로 이기더라도 국민들이 이걸 용납하지 않고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정권이 교체될 것입니다. 마치 필리핀 아키노처럼. 그런데 그게 안 먹혀서 저는 사자 필승론을 거부하고 소위 그때 민통년 김근태 선배나 문익환 목사님의 비판적 지지도 저는 그때 동의하지 못했고 저는 YS로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다가 단일화가 안 돼 버리니까 좀 실망해서 저는 그때 백기환 후보한테 좀 지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결국은 뭐 막판에 DJ를 저도 찍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망 때문에 민중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냥 저는 계속 노동운동을 했던 거죠. 아마 제가 7년간 노동운동을 했습니다. 나이 91년도까지. 그러니까 국정원에 잡혀갔더니 이 국정원 직원이 나를 때리면서 그 안기부 직원 야 총학생회장 혼놈 했으면 너도 임마 DJ 밑에 비서 가서 국회의원을 할 생각을 해야지 왜 이 노동 현장에 와서 이렇게 노동자를 의식하고 그러냐 너 네 진짜 빨갱이 아니냐 너 나한테 그렇게 나를 추궁하던 게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때 결혼을 빨리 했어요. 제 아내가 같은 이화여대 81학번 저와 같은 또래 학생운동 동지입니다. 그래서 이 구로공단에서 지금 위장첩에서 공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연탄가스로 죽을 뻔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빨리 결혼시키는 게 낫겠다. 그래서 아파트를 하나 마련해 줬는데 부평의 상곡동 한양 아파트를 만들어 그 전세를 얻어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신혼생활을 하면서 6월 항쟁을 맞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가 완전히 우리 그때 노동운동한 동지들의 아지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용품도 다 준비하고 그때 백마장 부평역 이쪽에 계양구까지 연결되는 가두 시위를 할 때 저희 아파트가 거기 어떤 거점이 됐어요.
그런 기억이 생생히 납니다. 그러니까 YS가 한 가장 큰 잘한 것은 하나회 해체하는 것, 금융 실명제 한 것들 잘한 거잖아요. 역시 YS는 겁이 없이 과감한 결단력이 있었다고 봐요. 바로 전두환이 그냥 골목 성명하니까 바로 구속시켜버린 거라든지. 근데 우리 DJ 대통령은 좀 겁이 많고 신중하신 분이라 역시 YS가 대통령을 먼저 한 게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YS가 돼서 하나회를 해체하고 TK 세력들을 정리했으니까 DJ가 나중에 대통령을 하시는데 좀 편했던 거지. DJ가 처음부터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저 TK 세력을 해체하는 것은 버거웠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적이 됐죠. 휴학이 아니라 아예 제적이 됐죠. 제적이 됐는데 87년 6월 항쟁으로 이제 노태우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대선이 있어서. 그래서 88년도에 복권이 됐습니다. 사면 복권이 돼가지고 대학을 그때 졸업하게 됐습니다. 제가 학교 가려고 그랬더니 학교에서 오지 마라, 그냥 졸업장 줄 테니까. 사실 내가 2학기까지 다 공부는 했고 졸업 논문도 썼기 때문에 바로 졸업장을 88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인천 기독교 민중교육연구소라는 그 노동 상담소를 이제 차려가지고 저의 주례를 섰던 서울제일교회 박형규 목사님의 아드님 박종열 목사님이 소장을 맡았고 제가 거기 상담소 운수노동 상담소장을 맡아가지고 택시버스 노조 이런 거 지원하고 교육하고 이런 걸 했죠. 그러다가 91년도에는 제가 이제 전국 택시연맹 인천시 지부 제가 사무국장으로 취업을 해서 일을 하다가 이제 89년도, 90년도는 동구권이 막 무너지고 사회주의권이 이제 소련이 해체될 때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사실 막연하게 그 이상적인 사회주의의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환상이구나. 이게 정말. 그래서 제가 이 사회주의권의 이런 모순, 이들이 왜 붕괴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을 내가 몸으로 체험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형 선배들한테 좀 여비를 얻어가지고 한 달 동안 배낭여행을 했습니다. 그때 체코, 헝가리, 폴란드, 소련, 에스토니아까지 한번 제가 쭉 한번 돌고 왔어요. 거기서 이 소위 사회주의가 왜 붕괴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현실을 제가 보고 돌아와서 제가 사법시험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92년도부터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제 그때 딸도 제가 생겼고 그래서 이제 91년도에 제가 딸을 얻었는데 애 아빠가 됐다는 책임감도 있고 생계에 대한 책임감도 있고 또 이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것. 사회주의는 정권이 무너지면 체제가 무너지는데 자본주의는 정권이 무너져도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다. 왜? 그것은 민법이 있기 때문이다. 민법이 모든 법의 근본이기 때문에 민법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드웨어, 이 경찰과 이런 싸울 게 아니라 이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소위 명령체계, 소프트웨어를 바꾸면 국가 권력이 국민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핵심이 법이기 때문에 법을 공부해보자.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념보다는 당장 산재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는 문제나 통상임금 미지급된 것 찾는 거나 부당해고에 대해서 맞서는 거나 노동조합 설립 운영에 있어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방지 이런 게 법률적 수요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 보면 대부분 법률적인 문제가 많아서 이거를 정리해가지고 그 변호사 사무실에 그걸 연결해주고 그랬는데 변호사도 잘 모르고 나보다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 내가 변호사 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사법시험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한 2년 좀 지나서 합격을 해가지고 제가 94년도에 사법시험을 합격해서 95년도에 제가 연수원을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가 언제냐?
94년도 제네바 합의가 생길 때였어요. 제가 94년도에 신림동 고시촌에서 고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북핵 문제로 막 그때 클린턴 정부가 북한을 폭격할지 모르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고시 공부할 때는 신문을 보면 안 되거든요. 이 정신이 분산되니까. 그래서 근데 하도 그때는 막 긴장이 고조되다 보니까 밥 먹을 때도 뭐 텔레비 뉴스를 곁으로 듣게 되고 그래서 알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고시 공부를 때려치고 지금 청와대 앞에 가서 연좌 농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잘못하면 이 민족이 지금 전쟁의 화염에 쌓이게 생겼다. 이런 절박한 정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DJ가 나타나서 카터를 보내서 일괄 타결해야 된다. 이 말씀한 거 보고 와,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역시 DJ구나. 사실 저는 후보 단일화 못 해가지고 노태우가 돼버리고 나서 DJ YS한테 실망해서 이 두 사람 앞으로 쳐다보고 싶지도 않다. 그리고 노동운동만 쭉 하면서 아예 그쪽에 대해 관심을 껐는데 DJ가 94년도 북핵 위기 때 그 말씀을 하는 거 보고 역시 우리 민족에 김대중이 필요하구나. 마음속으로 제가 화해를 했어요. 야, 역시 DJ의 존재 가치가 입증됐다. 그래서 북핵 위기가 넘어갔잖아요, 94년도. 그래서 제가 고시 합격 발표 나자마자 합격생들을 한 40~50명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석유 호텔에 모아놓고 김대중 총재님을 초청해가지고 제가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때 정동채 그때 비서실장이었는데 그 선배님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왔는데 그때 DJ께서 막 이기택 총재랑 막 서로 다투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참 인상 깊었던 게 석유 호텔에 지금 이제 연수원 입소를 앞둔 합격생들이 한 40~50명이 모인 것도 참 이례적인 일인데 그때 오셔가지고 아주 준비를 하셔가지고 본인의 그런 철학을 쫙 정리해 주는데 역시 DJ는 다르구나. 그래서 끝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환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 때문에 연수원생들 사이에서는 야, 송영길이 벌써부터 정치적이다. 합격하자마자 저런다 그랬는데 뭐 불가피했죠. 불가피했고 연수원 때 제가 사법연수지 편집국장을 제가 맡았는데 그때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YS 대통령 때잖아요. 그 시대가. YS 때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이었던 장윤석인가? 그분이 12.12 내란 쿠데타를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그때 유명한 말이 항장은 불살이다. 항복한 장군은 처벌하지 않는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이 그때 떠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기소유예 처분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사법연수생들 전부 이에 대해서 반대 성명을 내자고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그때 연수원이 난리가 났어요. 모든 교수들이 와가지고 연수원생들 개별 상담해가지고 송영길이 저거 정치적인 사람이니까 저 선동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들 이 성명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판검사 임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막 이렇게 회유를 해가지고 막 흔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연수원생들 총회에 나가가지고 이런 제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판검사가 될 텐데 익명의 성명서 하나 내는 것도 겁나서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판사나 검사가 됐을 때 여러분의 이름으로 판결을 하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공소 제기를 할 텐데 그때 권력의 압력이나 언론의 압력에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소신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서명하는 게 두렵습니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법 논리에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연수원생 지금 우리가 사법실무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거 기술적으로 아무리 잘해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명백한 내란 목적 살인 범죄 행위를 인정하고도 기소하지 못하는 검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홍보했다는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 의견에 동조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판검사 이제 검사는 많이 사표를 냈습니다만 그래 꿋꿋하게 해가는 분들을 볼 때 좀 마음이 참 그 여러 가지 신뢰가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결국 성명서는 못 내고 하도 압력이 심해서 연수원장도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제가 자치회장과 합의한 우회적인 방법은 뭐냐?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전두환 노태우를 내란 목적 살인죄를 인정하면서도 기소유예 처분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느냐 틀리다고 생각하느냐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언론사에 발표하는 것으로 타협을 했습니다. 성명서를 내면 국가공무원법 66조 뭐 집단행동 금지에 위반된다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 사법연수원생들은 2년 차가 4급 상당의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론 검색 찾아보면 그때 연수원생들이 뭐 60, 70%가 검사의 불기소 처분 잘못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제가 90년도가 노동운동 할 때였죠. 예, 그때 그걸 보면서 느끼는 그 낭패감. 애들이 진짜 학교에서 그 학교 폭력 당할 때 이게 따돌림 당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 호남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이 기득권들이 야합을 하는구나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과 좌절감이 컸고 그때 이 있습니다고 외쳤던 우리 노무현 김상현, 뭐 김정길 이런 분들이 너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어린 마음이지만 그 노무현 의원의 이 행위를 잊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보답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제가 다짐을 했는데 아마 우리 호남인들의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노풍의 진원지가 됐고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킨 힘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하나만 첨부하자면 지금의 소위 친노 친문들, 이 영남 출신의 많은 우리 정치인들이 노무현 정신의 반이라도 좀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다들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장관 뭐 다 높은 자리 하고 나서 정작 영남에 가서 싸우라 그러면 전부 영남에 싸우기를 거부하고 수도권이나 호남 쪽에서 기웃거리는 게 많잖아요. 이게 비겁한 행태라고 봅니다. 과연 당신들이 노무현의 정신을 반이라 따라가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훨씬 더 지금보다 안 좋은 상황에서 3당 합당을 거부하고 돌팔매를 맞아가면서 김대중 사진을 들고 부산에서 싸우면서 떨어지더라도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이런 정치가 그립습니다, 사실. 저는 노태우 대통령은 많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노태우가 물론 5.18의 내란죄의 공범인 건 사실입니다만 총칼로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어요. 물론 36% 대통령이기도 하고 부정선거 논란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칼기 폭파 사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나중에 역사의 진실로 밝혀지겠습니다만 어찌됐건 형식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당선됐고 그래서 전두환보다는 정통성 문제가 좀 더 해결된 면이 있고요. 또 6월 항쟁의 여파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6.29 선언을 주도했고 그다음에 1991년도 남북 기본 합의서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역사에 남는 협의서를 만들었고 한반도 비핵화가 그때 실현되고 전술핵이 다 철수가 됐습니다. 한반도에서. 그다음에 고속철도를 만들었어요. 200만 원 공급을 하게 했고요.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을 그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동통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고속철도를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국가 발전에 기여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중국과 국교를 수립했고 북방 정책을 해서 동구권, 체코, 홀란드 뭐 다 그때 소련과도 국교를 수립을 하고 해서 새로운 외교의 지평을 넓혔던 게 노태우 시대이기 때문에 전 노태우가 우리 국가 발전에 기여한 게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재헌 그 아드님이 저와 친했는데 계속 5.18에 가서 간접적으로 사죄한 건 제가 잘했다고 칭찬을 해줬고 그 누나인 노소영 씨하고도 제가 좀 친분이 있습니다. 인천시장 때 그 나비 그 전시회를 도와준 인연이 돼가지고 서로 친해졌는데 그래서 제가 민주당 당대표가 됐을 때 전두환 장례식장은 제가 안 갔습니다만 노태우 장례식장에는 제가 가서 조문을 표시했습니다. 그때 김대중 후보께서 전민련인가 그때 제야단체랑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또 색깔 논쟁을 받았는데 결국 YS하고 정주영 씨가 한 16%가 나왔을 거예요. 아마 정주영 씨와 DJ 표를 합하면 이겼습니다. 그때도. 어찌됐건 YS가 당선이 됐죠.
YS가 당선되고 나서 이정우 변호사한테 이런 연락이 왔어요. 이정우, 제가 연대 학생회장 할 때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했던 이정우 씨가 사시, 외시, 행시 3시를 합격해가지고 그때 변호사로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 사법시험 공부를 많이 코치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정우가. 그래서 정우랑 아주 친했는데 이정우 변호사가 나한테 고시 공부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느냐. 김영춘이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김영춘 고대 총학생회장이 YS 비서로 청와대로 그때 들어갔을 때거든요. 이제 당선이 신분이었으니까 그때 YS 당선자가 이정우 송영기를 보고 싶어 한다. 김영춘하고 셋이 한번 오찬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연락이 왔다. 저보다는 이정우를 이제 영입하려고 그랬어요. YS 당선자가. 그래서 이제 이정우만 부르기는 뭐 하니까 나도 같이 불러서 그때 서울대 연대 고대 총학생회장들 3명을 한번 직접 YS가 이제 보고 오자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이제 2차 시험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그때 내가 이정우한테 뭐라고 내가 했냐면 전화로 정우야, 나는 지난 92년 대선이 우리 동학 농민군들이 우금치 마루에서 일본군과 이 당시 조선군 연합 세력한테 처참하게 패배한 그런 느낌이다. 우금치 마루에 흐르는 피눈물이 내가 난다. 나 DJ 패배가. 근데 YS 당선인을 네가 만나러 간다는 것은 나는 수용하기 어렵다. 나는 물론 안 갈 거지만 너도 안 갔으면 좋겠다. 왜 너는 우리 시대의 학생운동의 상징적인 대표 역할을 했는데 영춘이 간 것으로 충분을 하고 YS한테 간 거는 너까지 가는 것은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 이랬거든요. 근데 정우가 참 그게 내가 잘했는가 싶은데 그때 가라 그래서 국회의원을 시킨 게 나았었는가. 근데 이정우가 내 말을 듣고 도망가 버렸어요. 영춘이가 전화를 해도 안 받고. 결국 그때 내 말을 듣고 이정우 변호사가 YS를 안 만나서 결국 그쪽 진영으로 안 가게 된 거죠. 그때 김문수나 이재호나 다 YS한테 가서 국회의원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 IMF를 막지 못하는 그런 무능함을 보였고 특히 YS께서 강조했던 말이 머리는 빌릴 수 있었더라도 건강은 빌릴 수 없다 그래서 열심히 조깅을 하셨는데 결국 머리를 빌릴 능력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런 데에 대한 공부나 지식이 부족했어요. 대통령 선거 때 전술핵을 원자로입니까? 이렇게 발언할 정도로 원자로와 전술핵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의 공부량이 부족했잖아요. 제가 민취업 사무실에서 YS 그때 총재를 직접 만나 대담을 했습니다. YS께서 저한테 제가 노동 3권을 물어볼 때 노동 3권을 모르시더라고요. 단결권, 단체 행동권, 단체 교섭권을 정확히 몰라요. 그만큼 디테일이 약했던 거죠. 어떤 면에서. 그래서 그때 제가 노동 상담소 만들 때 YS DJ 2분을 따로따로 다 만나가지고 재정적 지원을 좀 받았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그 장단점이 있었다. 특히 YS가 김현철한테 너무 우존하고 그때 전병민이라고 동숭동 클럽이 있었어요. 김현철, 정병민 이 세력한테 나중에 의존했던 거잖아요. 그때.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래도 어찌됐건 YS가 최초로 문민정부를 만들어서 김대중 평화적 정권 교체에 기여한 것은 큰 역할이다. 특히 DJ를 죽이려고 비자금 수사를 그때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DJ에 다른 뭐 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수사하려고 갖고 이해창 총재가 후보가 YS를 만나서 강력히 요청을 했는데 YS가 그걸 못하게 막은 거죠. 그러니까 YS가 봤을 때는 이해창보다는 DJ가 밉지만 그래도 DJ가 민주화운동의 동지로서 이 역사에 필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것은 참 아주 훌륭한 결정이었고 그래서 YS가 이거를 그래도 마지막에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DJ 대통령이 가능했다. 그리고 이인재를 출마시켜서 끝까지 이해창과 단일화 안 되게 만든 것은 YS 역할이
컸다고 봅니다. 물론 다른 요인도 있었겠지만 이해창의 그런 너무 융통성이 없는 편협한 태도 때문에 이인재와 서로 화합하지 못한 면도 있었지만 뒤에는 YS가 있었기 때문에 이인재가 출마해서 500만 표를 가져갔으니까 DJ가 36만 표인가 1.1%로 아주 겨우 이겼거든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 헌정사에. 그래서 YS 역할이 있었다. 그리고 매력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일화가 그때 4.13 호원 조치를 전두환이 했잖아요. 그래서 개헌 국민 서명 운동을 시작했는데 100만 명 하자고 DJ가 이제 그러니까 무슨 100만 명이냐 1000만 명 하자고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1000만 명 하냐고 야 그걸 누가 다 씌워보냐 그냥 그러니까 좀 통이 큰 거죠. YS는 그러니까 YS는 부잣집 아들로 거칠 것 없이 살았으니까 그냥 시원시원하게 막 해버리고 DJ는 항상 탄압 보고 살아왔으니까 조심스럽고 모든 것이 한 일화가 이런 게 있는데 권노갑 고문이 그랬대요. 직접 권노갑 고문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권노갑 고문께서 DJ한테 형님은 너무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다 시기하고 질투한다. 니 잘났다 이러고 싫어한다. 잘난 체하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원내대표는 절대 안 된다. YS처럼 말이야 같이 술도 먹고 놀아주고 그래야 원내대표가 되는 거지. 맨 만나면 이렇게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게 되겠냐. 그러니까 형님은 바로 대선에 나가야지 원내대표는 안 된다. 이런 조언을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DJ가 원내대표를 한 번도 못 했어요. 근데 YS는 계속 원내대표를 했잖아요. 이게 그런 것처럼 권노갑 고문이 저한테도 송영길 너도 그런 비슷한 게 있으니까 니도 바로 그래서 제가 5선 의원이 됐지만 제 원내대표 한 번도 출마 안 했습니다. 바로 제가 당대표만 2번 도전해서 실패하고 3번째 제가 당대표에 당선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뭐 둘 다 비교할 수가 없지만 이제 그때는 제3자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봤던 것이고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은 같이 싸웠던 동지였고 또 제가 당대표 때 이재명 후보 선대위원장으로서 망치로 머리를 맞는 테러를 당하면서 싸워왔고 그 싸운 뒤에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제 지역구인 계양구에 와서 국회에 당선되도록 도왔던 저로서는 감개가 무량했죠. 특히 감옥 안에서 제가 거소 투표 신청을 해가지고 5월 27일 날 투표를 했어요. 우리나라 현행법에 따르면 미결수와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조국 대표는 투표를 못 했을 거예요. 2년형, 1년형 이상 받은 사람은 투표권을 안 줍니다. 확정된 사람은. 근데 저는 미결수였으니까 투표를 할 수가 있었죠. 그때 그 이재명 후보를 찍는데 막 손이 떨리더라고요. 아마 대부분이 다 그랬을 거예요. 이 한 표가 이렇게 중요한지를 아마 국민들이 느꼈을 거고. 그래서 6월 3일 날 그 출구조사할 때 그 감동은 참 눈물이 하염없이 흐를 정도로 컸습니다. (1999년 6월 3일) 이기문 변호사, 이기문 국회의원께서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 송파구도 같이 있었어요. 서울 송파와 인천 계양이 99년 6월 3일 날 같은 보궐선거를 했고 송파에는 김희환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민주당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고 저쪽 한나라당 후보는 이회창 씨가 후보로 나왔습니다. 우리 계양구에는 안상수 씨가 나오고 제가 국민의힘 후보로 나왔는데 둘 다 떨어졌죠. 떨어지게 된 게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뭐 송파는 우리가 약했으니까 또 이회창 씨가 너무 강해서 떨어졌지만 계양구는 우리 민주당이 강한 지역인데 떨어진 이유는 뭐 저의 부족함이 제일 크겠지만 그때 온로비 사건이 있었어요.
그 김태정 법무부 장관이 이 자기 부인 연정희 씨가 뭐 호피코트를 뭐 로비로 받았다, 뭐 어떤 그룹으로부터 이게 난리가 나서 김태정을 해임하라고 막 그럴 때였어요. 근데 몽고에서 DJ께서 6월 2일 날 귀국하시면서 저는 김태정을 해임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뭐라 그랬냐? DJ께서 이것은 마녀 사냥이다. 그래서 유임 그 발표를 딱 6월 3일 날 하고 나서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민심 위반돼 가지고 사실상 여론 그 마녀 사냥이었죠. 그러나 그때 막 민심은 선동을 해가지고 제가 그때 7,000표 차인가 어마어마한 표차로 제가 패배를 해가지고 다음 공천 받기가 쉽지 않았어요. 송영길 저 경쟁력 없다. 저 전라도 놈을 공천했으니까 이 플러스 알파가 없다. 인천 지역의 호남 출신으로 제가 공천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인천에서 국회의원 된 것도 제가 호남 출신은 처음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래. 그만큼 호남 사람을 공천 안 해서 왜 충청도 출신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도 다 충청도 출신을 많이 공천했어요. 박상규 의원, 조한천 의원, 최영교 의원 다 충청도입니다. 박우섭 청장, 국민의힘도 윤상현, 뭐 심정구, 안상수 다 충청도 출신이에요. 여든 야든. 그만큼 충청도 분들이 배 타고 인천을 많이 오셨기 때문에 호남인들을 공천을 안 했는데 그래서 송영길 공천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박상은이라고 하는 대한제당 사장 출신이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로비를 해서 저와 공천 경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천이 안 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양구는 워낙 민주당이 센 곳이라 호남처럼 공천이 당선이다 이런 게 큰 지역이어서 아주 로비가 심했거든요. 근데 저를 지켜줬던 분이 그때 권노갑 고문 정균환 총장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두 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항상 송영길이 높게 나오니까 그때 저로서는 99년도 6.3 보궐선거 패배하고 나서 2000년 4월 달 16대 총선에서 내가 공천받지 못하면 완전히 정치적 미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10개월 동안 제 아내와 제가 지역구를 정말 새벽에서 새벽까지 뛰어다녔습니다. 정말 눈물을 먹으면서 새벽 별보기 운동을 하는 것처럼 뛰어다녀가지고 결국 2020년 16대 총선에서 제가 4,000표 차로 이겼어요. 불과 10개월 전에 9,000표 차로 진 사람이 4,000표 차로 이긴 거죠. 제가. 그래서 참 그때가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그 취임사가 감동적이었죠. 그 IMF의 고통에 대해서 국민들을 위로하시고 이 고통을 이겨냅시다 이렇게 호소하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인과 후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바로잡고 있는 고난을 딛고 힘차게 전진합시다. 국난 극복의 제도약의 새로운 시대를 여러분 같이 열어갑시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라는 그 개념을 이렇게 잘 정리하신 최초의 대통령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게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줬고 그 IMF 환란 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을 해냈잖아요. 대단한 일을 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초생활보장법을 그때 통과시킨 거잖아요. 의약 분리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광역통신망을 다 깔아서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부화는 앞서가자. 이러한 슬로건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하루 만에 신청하면 전화기가 바로 나오는 시대. 전 국민을 동일 요금으로 DDD로 연결되는 시대. 그리고 이 전화통신의 데이터가 흐르게 만들어서 정보 고속도로를 만들었던 그런 시대를 만들어서 박정희가 산업화와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다면 DJ는 정보통신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새로운 IT 산업의 토대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북 이제 정상회담은 무엇으로 비교할 수는 업적이었고
그때 제가 생생한 기억이 그때 김민석 총리가 그때 재선 의원이었고 제가 초선이었으니까 김민석 총리 저보다 학교는 1년 후배지만 국회의원은 저보다 먼저 됐죠. 그 성남공항에서 이제 DJ 대통령 평양으로 가시는 거 환송할 때 같이 그때 김민석 의원과 손을 잡고 감격스럽다.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자랑스럽다. 그런 이야기를 나눈 게 기억이 납니다. 전두환, 노태우 사면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의 생각은 사면이라는 것은 본인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할 때 사면을 하는 건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지금도 뭐 그 후예들이 잘했다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사면한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최소한 사면하려면 그들의 반성을 요구해야 한다 봅니다. 이 검사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할 때도 반성문을 반드시 쓰게 합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사형 선고를 받고 무기징역으로 감형하고 갔을 때도 뭔가 이런 서약서 같은 걸 형식적이나마 쓰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내란 목적으로 거의 이 살인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아무리 형식이라도 공식적인 사과문, 성명서 없이 저는 사면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번에 윤석열 같은 괴물을 다시 탄생시키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내란 세력에 대한 엄정한 법적 조치가 있어야 사후에 또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부딪힌 것도 많죠. 사실 그때 천신정이라 그래서 천정배, 정동영, 신기남 이 세 분들이 이제 동교동의 어떤 그를 공격하면서 그런 이제 소위 당 개혁 운동을 했잖아요. 그때 저기도 그때 동조를 했었는데 그때 좀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고 난 열린우리당 창당할 때 에피소드가 좀 있었는데 그때 노무현 후보께서 나하고 둘이 독대를 해서 식사를 하자고 연락이 와가지고 여의도 앞 한 일식집에서 둘이 식사를 했어요. 거기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나에게 뭐라 그러냐. 송 의원 나 좀 도와주시오. 아니 저 같은 초선 의원께 이렇게 과분한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부산 가서 내가 대통령 하겠다고 돌아다니는데 자기 지지자들이 항상 물어본다 이거야. 왜 노무현 너의 편은 금배지가 한 명이 없냐. 한 명이라도 잡아와라. 그래서 노무현 후보께서 내 옆에 한 명이 없다고 기원이 송영길 의원이 좀 내 옆에 서줄 수 없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이 수많은 국회의원 중에 단 한 명이 노무현 옆에 없어서 다 이인재 밑에 서 있고 나한테까지 이렇게 부탁해서 마음 같으면 바로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김우중 그때 연세대학교 상경대 총동문회장이었습니다. 대우그룹 회장이기도 했지만 이분이 저한테 지난 떨어진 선거 때 정치 후원금 1억을 보내준 적이 있어요. 송자 총장께서 제 후원회장이었고 강력히 요청을 했어요. 상경대 총동문회장 김우중 회장 말이야. 이 300명 국회의원 중에 연대 상대 출신이 한 명도 없는데 송영길 동문회에게 좀 후원 좀 해라. 그래가지고 후원금을 보냈는데 그걸 나는 만져보지도 못했고 떨어진 선거였잖아 그때. 그때는 정치자금 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회계 보고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떨어진 선거다 보니까 제대로 회계 처리가 안 돼가지고 그게 3년 뒤에 그러니까 2002년도에 그 대선 될 때 99년도 때 일어난 일이니까 3년 뒤에 이게 수사가 된 거죠. 그래서 나는 바로 인정했습니다. 사실이 그렇다. 뭐 내가 잘못했으면 달게 받겠다. 근데 그때는 회계상에 그런 과실이 있었다. 선거가 떨어지다 보니까 회계팀이 다 해체돼 버려가지고. 근데 그게 되고 있어서 제가 차마 이 말씀은 후보님한테 못 드리고 괜히 옆에 갔다가 스포트를 받았는데 이게 터지면 후보님한테 더 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못 갔죠. 그때 참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천정배 의원께서 최초로 노무현 후보 지지선을 했고 노무현 신화가 탄생하게 됐죠. 근데 그때 국민 경선 제도를 만들었을 때
그때 특대위원이라 그래서 그 경선을 만들기 위한 국민경선제도 도입을 주도했던 게 천정배 의원과 저였습니다. 저도 그때 특대위원회에 들어가서 소위 말하는 이 국민경선제도의 틀을 만들었죠. 그런 자부심이 있고요. 같은 노무현 대통령이 되신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 임기를 잘해도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면 실패한 정권은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정권은 김대중밖에 없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두 분 다 정권 창출에 실패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결국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죽음의 어떤 절벽에 내몰리셨던 거고, 문재인 대통령도 기소돼서 그나마 이제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으니까 좀 낫지. 안 그러면 저기도 윤석열에 의해서 정치 보복에 칼을 맞았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DJ는 성공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처럼 정권 창출에 실패한 대통령이 아니라 김대중처럼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그것은 그만큼 DJ께서 중도 통합 노선으로 국민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온 결과였지 않느냐.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내 민주주의를 허용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김대중 총재는 막강한 제왕적 총재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때도 비주류에 대해서 30% 지분을 허용해 줬습니다. 김상현, 정대철, 김원기, 박우섭 이런 소위 비주류 세력들이 민주당 속에서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DJ께서 노무현 고문을 해수부 장관으로 발탁해서 대선 후보로 클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물론 동교동에서는 처음에 이인재 후보를 밀었지만 동교동에서도 이인재 후보가 나중에 색깔론을 들면서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과 유리돼 가니까 거기도 손을 띈 거죠. 그만큼 탄력성이 있었다. 권노갑 고문께서도 정동영 후보가 직접 권노갑 고문을 공격을 했잖아요. 권노갑 고문이 정동영이나 이런 젊은 의원들 도와주려고 재정적 지원을 해준 걸 가지고 공격을 받았을 때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근데 권노갑 고문이 이 큰 인물이신 게 그거 다 용서하고 수용하고 또 그런 개혁 요구를 또 진압하려고 지금의 소위 뭐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쫓아내려고 막 하는 것처럼 그걸 다 용인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러게 아무튼 우리가 좀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도 구속시킨다 그랬을 겁니다. 다 뒤져가지고. 그다음에 뭐 별 일이 다 벌어졌을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을 지금도 이 보수 세력들이 뭐 핵대중이라 그러고 뭐 김정은과 어떻게 그 김정일이 만나가지고 순안공항에서 평양까지 가는 한 30분인가요? 둘이 차 타고 왔는데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냐?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도보다리 그 회담 가지고 USB로 무슨 국가 기밀을 넘겨줬다. 뭐 수없는 그런 이 허위 뉴스를 생산하는 것처럼 모욕을 많이 당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도 대북 송금 특별검사를 만들어 수사를 했을 정도인데 그렇잖아요. 얼마나 보수 언론이나 떠들어대니까 아마 노무현 정부도 불가피하게 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저는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한테 항의하면서 이 대북 송금 특검 발족에 대해서 제가 앞장서서 싸워왔던 사람인데 어찌됐건 그 정도였으니 만약에 노무현 정부가 아니라 이해창 정부였으면 아마 김대중 대통령을 난도질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그때 자기 아드님들 그 비리 이것을 막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제도가 그때는 없었죠. 공수처도 없었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도 특별감찰관 도입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너무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IT 산업 토대를 만든 것하고 함께 핵융합 발전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대덕에 있는 핵융합연구소가 DJ 때 본격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KF-21 지금 방산 이걸 만들었잖아요. DJ께서 우리가 만든 비행기로 우리 영공을 지키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카이가 지금 경남 사천에 있는 카이가 그때 대우, 한진, 뭐 현대, 삼성인가요? 다 항공 분야를 통합해서 만드는 거였잖아요. 이거를 DJ가 만들었습니다. 그 토대를 만든 거예요. DJ가 우리 역사에 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일 문화 개방을 통해서 한류의 토대를 만들고 예술 분야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의 문화 강국의 토대를 만든 게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근데 물론 왜 부족한 점도 많죠. 검찰 개혁을 사실 제대로 뭐 하지도 못한 면이라든지 특히 저는 정치적으로 아쉬운 것은 좀 그때 지방선거를 막 치룰 때 서울시장을 그때 고건을 시켰죠. 공천했죠. 그리고 경기도를 임창열 시키고 인천시장은 최기선을 이제 자민련 몫으로 했는데 그때 좀 그분들이 우리 민주당에 아무런 지금 남아있지도 않잖아요. 우리 민주당과 정체성이 같은 것도 아니고. 저 같으면 차라리 그때 서울시장 정동영 아니면 추미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는 김근태 이렇게 좀 젊은 지도자를 공천했으면 아마 그때 당선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권 주자로 좀 클 수가 있었는데 왜 그런 후계자를 키우는 일에 인색했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당신도 나이가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그에 비해서 YS는 젊은 40대 이인재 변호사를 경기도지사로 공천해가지고 결국 대권 주자로 키운 거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유시민, 뭐 김두관, 뭐 천정배, 정동영 다 대권 주자로 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장관을 통해 제공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DJ께서 좀 호남뿐만 아니라 특히 호남으로 말하면 호남의 젊은 사람을 좀 발탁해서 파격적인 좀 장관을 임명해서 좀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게 좀 약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YS와 화해하지 못하신가. 그다음에 어찌됐건 자신을 위해 싸웠던 김상현 후농을 끝까지 쌓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소원한 상태로 돌아가신 것.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탄생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된 거잖아요. DJ가 사실 IMF, 뭐 DJP 연합, 뭐 이해창, 뭐 자녀 병역 비리 이런 거 다 합쳐서 겨우 1.1% 이겼던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도 정말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거죠. 결국 정몽준과 단일화 안 했으면 졌잖아요. 그래서 정몽준과 단일화를 통해서 거기도 한 50만 표가 이겼던 거예요. 겨우 거기도 이긴 겁니다, 사실. 그런 아이고 그때 정말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노무현 대통령 당선의 그 에피소드는 제가 후보 수행을 했어요. 노무현 후보님. 왜 수행을 했느냐.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돼서도 후단협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서 후보를 교체하려고 그랬어요. 막. 그러니까 아주 외로워가지고 제가 신라 호텔에 무슨 뭐 심포지엄 행사에서 제가 한번 갔는데 이해창 후보가 오는데 빠치들이 한 10명 정도가 에어싸 수행을 하는데 노무현 후보가 들어오셨어요. 근데 빠치가 하나도 없어. 내가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날 바로 신계련 선배한테 전화해서 제가 지금부터 노무현 후보 수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야 고맙다. 나하고 임종석, 정장선 3명인가 이종걸 4명을 후보 수행 의원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노무현 후보를 수행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튼 마지막 날 명동에서 제가 유세 때 따라갔는데 명동과 종로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정몽준 지지자들이 자기는 정몽준 막 외치니까 노무현 후보가 화가 나서 자기는 정동영 추미애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말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난리가 났고. 그래서 그날 밤에 그 정몽준 후보가 집에 가가지고 노무현 후보 지지 철회 선언을 기자회견 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내가 당사에 가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쭈그려 앉아있는데 꼭 오줌 싼 아이가 엄마한테 소금 받아와라 이렇게 꾸짖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모든 의원들이 노 후보 왜 그랬어? 전부 다 김원기 고모님 뭐 임채정 고모님 다 있는데 완전히 이렇게 노무현 후보는 잘못한 아이처럼 이렇게 있고 다들 혀를 차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대선은 끝났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후보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날 밤에 그 당사에 앉아가지고 선배님들 죄송합니다. 나는 김대중 대통령처럼 24시간 국가를 위해서 그런 일할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가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집에 가겠습니다 하고 딱 일어서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후보님 무조건 정몽준 후보 집 앞에 들여다 가야 됩니다. 안 간다고. 아니 무조건 아무튼 이걸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강변하다시피 저도 또 다른 의원도 저를 도왔는데 아무튼 그래서 모시고 갔어요. 나 그게 신의 한 수였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지금도. 그때 송영길 네가 강력하게 가자는 거 너무 잘했다. 그래서 모시고 갔는데 문도 안 열어준 거잖아요. 정몽준 안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몽준 후보가 만약에 문 열어주고 노무현 후보 들어오시라고 해서 앉혀놓고 그럼 텔레비가 다 ENG가 따라와서 생중계되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노 후보님, 내가 당신을 지지하기로 후보 단일화 합의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쭉 선거운동 보니까 도저히 당신은 아닌 것 같소. 지지를 처리한 거 죄송해요. 이렇게 점잖하게 말했으면 우리한테는 치명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예 문전 박대하고 문도 안 열어주고 결국 앉아있다가 그냥 쫓겨 명륜동까지 제가 모셔주고 왔잖아요. 내가 가면서 그랬어요. 후보님 이깁니다. 오늘로 이깁니다. 그랬어요. 내 감으로. 그게 국민들이 느꼈던 그 역풍이 컸잖아요. 야, 저거 하루 앞두고 저런 경우가 어딨냐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명륜동 집까지 가서 투표장에 모셔다 드리고 내가 갔더니 권양수 교사님이 들어와서 밥 먹으라 그래서 명륜동 집에 같이 아침에 투표 날 밥을 먹으면서 제가 후보님 당선 취임사 준비하십시오. 내가 그랬거든요. 아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노무현 후보를 옆에 타가지고 이렇게 이동할 때 유세장에서 유세장으로 이동할 때 한 30분 정도 차를 타는데 제가 이제 수행 당번을 저하고 임종석, 이종걸, 정장선 의원이 이렇게 교대로 수행을 했는데 제 수행할 때 옆에 타면 이제 노 후보께서 물어보더라고 나한테 송영길 의원님 정치인의 요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또 뭐라고 잘못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후보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배짱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배짱이에요? 적과 싸울 때 적의 심장을 찌르면 내 왼쪽 가슴을 내주고 다가가서 싸워야 적의 심장을 찌를 수 있지. 안 찌르려고 도망다니면 그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게 노무현다운. 제가 많이 항상 기억하는 말입니다. 내가 윤석열과 싸울 때 나부터 구속해라고 제가 검찰청 앞에 가서 싸울 때 이 노무현의 말씀이 항상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전화가 많이 왔어요. 정대철, 김원기 이런 고문님들 전화가 와서 노 후보 저 옆에서 하도 소리를 크게 하니까 이 전화 소리가 들려요. 노 후보 정몽준 후보가 장관 자리 지명권 뭐 4-5 주라 그러고 뭐 이거 요청을 해줘야 공동 유세에 나온다 그러니까 선거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공동 유세를 한 번도 못 했거든요. 근데 정몽준 후보가 같이 손 들어주고 이것 좀 빨리 해라고 나중에 안 지키면 될 거 아니야. 그래 일단 써줘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옆에서 그걸 받으시면서 안 합니다. 그 써주면 나중에 다 알려지게 돼 있습니다. 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몽준 후보랑 나랑 둘이 무대에 세운 게 뭐 좋다고 이렇게 세우려고 그럽니까? 그 친구를 키도 커가지고 내가 옆에 쓰면 쫄리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반박을 하시더라고요. 야 정말 노무현다운. 그래서 내가
제가 그때 인천시장 때 문재인 후보한테 전화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문재인 후보님, 안철수하고 단일화했으면 됐지. 안철수 나와서 선거 유세 같이 해주라고 구걸하지 마세요. 노무현 후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안철수 후보가 그때 미국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때도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한테 졌을 때 계속 안철수 후보 공동 유세에 나는 매달리는 문재인 후보 측 모습을 보면서 제가 노무현 후보 이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해줬죠. 이렇게 당당하게 좀 나가십시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제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기억난 것은 이라크 파병 문제인데, 저는 이라크 파병을 반대했잖아요. 이라크의 침략을 반대하고 싸우다 보니까 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제가 조지 W 부시의 소위 선제 공격 전략, 영어로 Preemptive Strike Policy잖아요. 그러니까 적이 나를 공격하지도 않았는데 공격할 징후가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선제 공격을 해버리게 되면 이건 국제 질서가 무너지고 주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 소위 그런 선제 공격 전략으로 이라크를 침략한 거잖아요. 부시가. 그때 대량 살상 무기가 있지도 않는데 있다고 이 증거를 조작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반대 성명을 냈는데, 그때 이라크는 우리나라하고 아주 우호적이었습니다. 바그다드에 가보면 전부 기아차, 현대차, 중고차들이 그냥 도로를 꽉 메우고 있고 삼성, 현대 간판이 곳곳에 걸려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많이 이라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라크 전쟁을 지원한다 그러니까 미국 편에 쓰니까 이라크 정부가 우리 한국 기업인들한테 막 화를 냈어요. 왜 우리는 한국에 대한 아무런 감정이 없는데 왜 미국 편에 서느냐. 그러니까 기업인 중에 한 사람이 제가 발표했던 성명서를 갖다 준 거예요. 그때 제가 영문호도 성명서를 만들었거든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이렇게 이라크전을 반대하고 이라크 입장을 대변한 의원이 있다. 어쩔 수 없이 한미동맹 때문에 끌려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니까 이라크 정부에서 감동을 해가지고 이라크 국회의장 하마디가 나를 공식 초청을 했어요. 와달라고, 바그다드로. 바로 전쟁 직전에. 그래서 우리 보좌관들하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에이씨, 죽으면 죽자. 그러고 제가 갔어요, 바그다드로. 제가 이스탄불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요르단 암만에 내려가지고 암만에서 이라크 국경까지 갔어요. 이라크까지 그때 항로가 이제 다 차단됐으니까. 그래서 거기 갔더니 이라크 정부에서 이 현대차 그랜저를 끌고 나왔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그랜저 한 3대가 4대가 와가지고 그거를 타고 이제 가는데, 그때 제가 국회의원 3분을 모시고 왔어요. 서상섭, 안영근 의원이 한나라당이고 민주당은 김성호, 나. 그래서 4명으로 이 방문단을 만들고 제가 단장을 맡았어요. 왜냐하면 야당 의원을 데리고 가야 공격을 못 할 테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라크 간다는 게 언론에 다 나오니까 그때 미국 대사가 우리는 국회의원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 어떻게 우리 동맹국 국회의원이 우리 지금 적국인 이라크를 방문한다는 것이냐, 이렇게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정대철 그때 당대표였던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송영길이 가지 말라고 막 뭐라고 나를 질책을 해서 끊었는데, 그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누구요? 그랬더니 청와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전화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받았어요. 아, 노무현입니다. 송 의원. 그랬더니 예, 대통령님. 그랬더니 그거 이라크 안 갈 수 없어.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아니, 대통령님, 이게 제가 후세인 독재 정부를 지지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전쟁으로 해결돼서는 안 된다. 평화적 해결을 찾자는 그런 호소를 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랬죠. 그리고 대통령님한테 누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아마 미국 당국의 항의를 받았던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도. 그래서 야, 송영길이 가면 다 노무현이 시켜서 간 걸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되겠냐, 나한테 이제 그러셔가지고. 그럴 줄 알고 제가 야당 의원 2명도 데리고 갑니다. 같이 가서 제가 지혜롭게 잘 행동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다 약속했는데 안 가면 제가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알았어, 잘 갔다 오시오. 그러더라고. 그렇게 해서 여기 바그다드까지 가가지고 기자회견하고 막 했던 게 정말 생각이 나는데,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미 동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라크 파병을 하면서도
이라크 반대 여론을 잘 또 흡수해 줘서 그걸 교섭력으로 활용을 한 거죠.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미 FTA 추진하는 것은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때 대부분이 반대했잖아요. 특히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더 반대했죠. 야당 의원은 찬성했고. 여기 뭐 김태용 의원님 같은 경우 돌아가셨지만 강력히 반대했고 우리 민주당의 대부분 의원들이 반대했어요. 근데 저는 찬성했죠. 제가 한미 FTA 특위위원장을 맡아서 열심히 뒷받침을 했습니다. 그때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이 협상 대표, 수석 대표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미 FTA를 강력 지지하면서 동시에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규정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때 웬디 커틀러 협상 대표랑 수차례 같이 만났습니다. 결국 그걸 집어넣었죠. 김현종 또 본부장이 백업하고. 그래서 저는 아주 그것을 보람 있게 생각하는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야당이 되니까 이제 이명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협상 문안이 완성이 돼서 사인까지 다 했는데 국회 비준은 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무현 정부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소고기 파동이 나오고 뭐 재개정 논란이 나오다가 그때 한명숙 대표 체제가 됐는데 그때 다 한미 FTA 반대 당론으로 민주당이 바뀌었어요. 제가 그때 인천시장 할 때였습니다. 그때 한 신문과 인터뷰에서 제가 우리가 여당 때 추진했던 한미 FTA를 야당이 됐다고 반대하면 누가 우리를 집권 여당으로 인정하겠냐. 노무현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진보 개혁 세력이 통상 교섭 문제를 정면으로 받아내지 않으면 역사의 주류가 될 수가 없다. 100% 동의했습니다, 저는. 위정착사파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한미 FTA를 반대해서 어떻게 버틸 수 있다는 말인가? 한미 FTA가 좋아서가 아니라 불가피하게 뚫고 나가야 될 운명이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과 미국 시장을 개방하면 왜 우리가 항상 진다고 패배적 사고를 갖느냐? 우리나라 가물치가 미국의 강물을 다 지배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현대차가 미국 자동차 시장을 지배하는데 왜 미국 자동차가 우리를 지배할 거로 생각하느냐? 김대중 대통령께서 한일 문화 개방하면 일본 문화가 한국 문화를 지배할 거로 봤지만 역으로 한류가 일본 문화를 지배하고 영향을 미치고 하는 것처럼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우리 시장이 넓어진 걸로 생각하자. 이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정확히 저와 견해가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천시장이 되고 그때 안희정이 충남지사였는데 우리 둘이가 야당 됐다고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은 집권당이 되기를 포기하는 행위다. 이런 비판을 했어요. 그게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니까 그때 당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막 저에 대한 비판 소리가 높아서 지금 정청래 의원이 그때 송영길을 제명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론을 어겼다고. 지금 이제 당대표가 됐으니까 당시 한미 FTA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사실. 이게 그 정도로 사실 우리 민주당 대부분 뭐 정청래뿐만 아니라 그때 뭐 정동영, 천정배, 뭐 유시민 다 FTA 반대를 외쳤죠, 무효화를. 근데 결과적으로 이번 뭐 트럼프가 한미 FTA 무시했지만 지금 일본은 15%인 줄 알았더니 2.5%가 보태가지고 17.5%인데 당시도 우리가 2.5%였어요, 우리도 자동차 관세가. 근데 한미 FTA 때 그걸 제로화 시켰기 때문에 지금 15%다 이런 말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때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아주 잘한 것이 한미 FTA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1854년도에 페리 제도에 의해서 일본이 개방됐는데 우리는 그보다 한 20년이 넘은 1876년도에 개항을 했잖아요. 그러나 한미 FTA는 일본은 지금도 미일 FTA가 안 됐는데 우리가 먼저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 한미 FTA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우리 민주당이 우리의 자산으로 쌓아놨어야 되는데 계속 부정적인 사람들이 주류였으니까. 이걸 긍정적으로 본 사람은 오히려 저나 안희정 지사는 소수였죠,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게 저는 정치개혁 분야에 돈 없는 정치가 가능하도록, 돈 쓰지 않는 선거 가능하도록 하고 선거 자금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만든 것이 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당정 분리를 하고 당의 어떤 당내 민주주의 토대를 만들어 주신 것 컸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미 FTA 추진과 세종시로 이제 행정수도 이전 문제,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해서 지방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 그리고 기초 노령연금을 처음으로 통과시켰잖아요. 지금 그래서 난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나 그다음에 뭐 각종 안보 단체 분들이 항상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고 저쪽을 지지하는데, 사실 기초 노령연금이나 우리 뭐 군인들 뭐 참전 수당 이런 준 거 전부 우리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다 한 겁니다. 이거 실제로 안보를 말하는 이 정부 때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국방비 지출도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더 높았고, 군인들에 대한 월급 인상이나 그런 처우 개선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방위 산업의 토대도 박정희 대통령 때 물론 백공 프로젝트부터 시작했지만 김대중 정부 때 카이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항공 산업의 토대를 만든 것이고, 노무현 문재인 때 계속 발전을 해서 MCTR 미사일 사거리 통제를 벗어나서 중량 500kg, 사거리 800kg을 해제하고 액체 연료가 아니라 고체 연료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발전된 건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은 지금 계속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만 노무현 정부의 큰 업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패는, 아쉬운 점은 어쨌든 정권 교체 실패한 거잖아요. 정권 창출에. 그리고 너무 하반기 때 그 포용하는 정치를 좀 부족해서 계속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정치를 했다 이런 비판은 있습니다만, 손학규 씨도 그때 포용을 못했고, 그리고 그때 이해찬, 한명숙 그 두 분이 유시민 이 세 분이 아마 노무현 대통령의 마음에 맞는 대선 후보였겠습니다만 그 세 분 후보로서는 그때 역부족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주요 후보는 오히려 정동영, 손학규였는데 그때 저는 사실 손학규 후보를 지지했거든요. 손학규 후보가 참 저렇게 아쉽게 됐습니다만. 근데 그때 정동영 후보가 되셔가지고 아마 사상 초유로 500만 표 이상으로 졌잖아요. 그때 소위 친노 세력들이 다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정동영을 찍느니 이명박을 찍겠다. 뭐 이명박 돼도 괜찮다 이런 말을 유시민 씨도 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때 생각이 뭐 이명박 된다고 뭐 큰 문제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 많은 진보 세력들이 뭐 이명박 되더라도 이 민주주의 김대중 노무현 때 싸워놨던 게 역행할 수 있겠는가라는 좀 안이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주장했지만 소수였고, 결국 MB 되고 나니까 정치 보복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일까지 발생한 거잖아요. 그 노무현의 죽음을 보면서 아, 우리가 너무 나이브하게 봤구나. 이 우리나라 소위 보수 세력이라는 게 이게 금도를 지키지 않는구나. 그래서 비극이 생긴 거잖아요. MB 때 사실 그런 정치 보복으로 노무현 후보가 돌아가심으로써 노무현 대통령께서 죽음에까지 감으로써 그 느끼는 분노가 지금 양쪽이 다 이제 격렬한 투쟁으로 지금 윤석열 구속까지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부 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면서 이재명 싫다고 윤석열 찍는 세력이 일부 있었잖아요. 그때 소위 대깨문 세력들이. 그럼 큰일 납니다. 내가 이걸 주장했었죠.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던 것처럼 이재명 당선 못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때 뭐 친문 세력들이 나를 공격했지만 내 말이 맞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2년) 대선 때 제가 당대표 때 그렇죠. 일단은 후보 경선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 중에 하나 여기서 꼭 해명하고 싶은 말은 이낙연 후보님 그쪽 지지자들이 저에 대한 불만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왜 결선 투표를 안 하고 이재명 후보 당선을 선포했는가.
아시다시피 지난 경선 때 중도의 정세균 후보와 김두관 후보께서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하시면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중도 사퇴한 정세균과 김두관 후보님이 얻은 득표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가 논란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당 선관위나 우리 당 지도부는 특별 당규에 중도 사퇴한 후보가 얻은 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의적으로 해석하면 유효 득표수에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당대표 경선 때 마지막 서울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갑자기 표를 많이 얻어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득표가 50%가 넘느냐 안 넘느냐가 논란이 됐습니다. 왜? 당규상 1차 투표 때 50%를 얻는 후보가 없으면 1등, 2등을 결선 투표를 하도록 당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 정세균, 김두관 후보가 얻은 표를 유효 득표로 집어넣게 되면 이재명 후보 득표수가 49점 몇 프로가 돼요. 즉 50%가 안 넘게 돼요.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이나 소위 이낙연 지지 의원들께서 강력하게 50%가 안 넘었으니까 결선 투표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당규상 해석하면 무효표로 처리하면 당연히 그 분모의 유효 투표로 계산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50%가 넘어요. 그래서 당선 결정을 한 것인데 이걸 가지고 송영길이 이재명 편을 들었다고 엄청 공격하고 지금도 오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호남 분들 중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그게 아니었고 그런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선대위원장을 이상민 의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분은 이재명을 싫어하고 이낙연 후보한테 더 친한 분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이분은 변호사 출신으로 남의 압력이나 이거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이낙연 캠프에 있는 분들에게 말했죠. 아니, 이상민 선관위원장과 잘 소통을 하십시오. 근데 이상민 선관위원장이 만장일치로 이재명 과반수 득표 이거를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송영길에게 뭐라 그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제가 해명을 했죠. 어찌됐든 그때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확정돼서 이제 선거를 치열하게 치러서 0.73%라는 아주 미세한 차, 24만 표로 졌는데 진 원인은 뭐 100가지가 넘겠죠. 가장 진 원인의 핵심은 후보자가 가장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다른 이유가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야 되는 것이 후보니까 후보가 1차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저 송영길 당대표로서 책임이 있는데 이제 이 책임은 뭐 기본이니까 그걸 전제로 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제 문재인 정부 때가 왜 좀 제대로 안 도와줬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근데 그중에 제가 느끼는 건 세 가지인데 제가 정책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에 요청했던 것은 첫째, 탈원전 속도 조절하자. 탈원전이나 말 쓰지 말고 에너지 전환이나 말 쓰고 아니 그리고 장기간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연합을 불가피한데 지금 우리가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없애야 될 게 석탄 화력이고 그다음에는 석유 화력, LNG 화력을 없애고 난 다음에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상당 기간 동안 연합 협력을 해야 될 에너지원이다. 이게 제 기본 생각이었기 때문에 신고리 5, 6호기 플러스 그때 신한울 3, 4호기는 이미 9천억 정도의 투자가 진행된 것인데 이거를 무효화시키면 되겠는가 재검토하자라는 게 제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받아들여졌고 두 번째, 종부세, 양도세 기준을 높여서 좀 완화시키자. 당시 집값이 올라가지고 종부세 대상을 한 1%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게 2, 3%가 넘어가서 서울 시내 아파트의 4분의 1이 종부세 대상이 됐습니다. 세수가 1조로 예상됐던 게 거의 5, 6조가 세수가 거쳤어요. 그래서 저는 종부세 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그때 올리지 않으면 또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지 않으면 대선 못 치른다. 그때 박영선 후보가 보궐선거 나와서 거의 한 12% 차로 졌어요. 그래서 이거 완화시키려고 그러는데 청와대에서 끝까지 반대했죠. 그러나 제가 당대표가 돼서 의총 결의를 통해서까지 이거를 통과시켰던 게
기억이 나고요. 세 번째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그 홍남기 부총리 해임. 근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런 아쉬움이 지금도 큽니다, 사실. 그리고 그때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대선에 지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청와대 퇴임하시고 날 때 제가 그때 갔거든요, 현장에. 많은 지지자들이 아쉬워서 거의 윤석열한테 쫓겨나가다시피 청와대를 비우는 과정에 우리가 많이 분노를 했습니다만, 근데 지지자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연설을 하시면서 여러분, 내가 다시 출마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그때 했어요. 농담조로 뭐 하셨다고 봅니다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렇게 마인드 차이가 있었구나. 우리는 이재명 후보의 0.73% 패배에 분노하고 아쉬워하고 윤석열 검찰 독재 시대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컸었는데 저런 말씀을 하는구나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괴리감을 느꼈습니다. 그 한마디로 나는 그 상황이 그때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후보 간의 그런 상황이 표현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2022년 대선에 패배하고 나서 저는 이제 그 망연자실하고 있었는데 많은 지지자들이 입당을 하면서 소위 개딸이라고 그랬죠. 개혁적인 많은 분들이 입당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지키자. 뭐 송영길 서울시장 출마해라. 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저는 이대로 물러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강했어요. 이재명 후보랑 계속 통화하면서 우리가 반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방선거에 우리가 총력을 다해보자. 이렇게 의견을 나눴는데 이재명 후보께서 나보다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수 없냐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제 뭐 경기도지사는 김동연 후보가 나가겠다 그러고 또 그때 조정식 뭐 안민석 뭐 출마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서울시장은 출마할 사람이 없었잖아요. 다들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김동연 지사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는 서울시장 절대 안 나간다 그래서 알았다. 그럼 내가 서울시장 나가겠다. 사실 우리 집권 당이었던 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못 내서 되겠는가. 박주민 의원도 자신이 없으니까 그때 출마를 사실상 포기했고 없었잖아요. 그때 거의. 그래서 뭐 이낙연 추대론이 그때 나올 때였어요. 서울시장 후보로. 그래서 아니 경선을 하자면 나가고 어떻게 추대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저는 서울시장 후보를 나가기로 했고 더구나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게 되면 계양구에 이재명 후보를 출마시켜서 국회로 입성시킬 수 있었겠다는 이중의 목적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때 이재명 후보를 밖에 놔뒀으면 무조건 검찰 독재 칼날에 정치적으로 사망했을 겁니다. 그때 윤호중, 박지현인가 그때 두 분 비대위원장 체제였는데 만약 이재명 후보를 성남 분당에 지금 안철수 의원 지역구에 전략 공천했으면 그때 졌어요. 그때 분위기로는. 그 지역구 자체가 보수적인 것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계양구에서 국회로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제 심정은 이 소위 이낙연 후보와 그쪽을 지지했던 그 많은 의원들이 대선 때 제대로 뛰지도 않았으면서 대선에 가장 열심히 뛰었던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한테 모든 책임을 넘기고 보궐선거에서 사실 정치적 사망까지 시켜버리면 당권을 다시 자기들이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대선 패배도 억울한데 당권까지 대선 때 열심히 뛰지 않았던 세력, 사실상 윤석열 정권 탄생에 일조했던 세력들이 민주당 당권을 잡는 것은 용납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고 계양구에 이재명 후보가 나오게 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로 이제 제가 서울시장에 패배하고 프랑스에 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소위 돈봉투 사건이라는 게 터져가지고 이 난리가 나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아이고 막 프랑스에 있는데
그 세느강 지나가다가 정말 세느강에 뛰어들고 싶은 충동이 생기더라고요. 아, 이게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아무튼 내가 바로 귀국하겠다 기자회견하고 이렇게 기자회견했습니다. 송영길을 당대표로 만든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내가 당대표도 사표 낸 마당에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탈당하는 것밖에 없다. 탈당을 하고 대신 법률적으로 내가 관여한 바 없기 때문에 내가 무죄를 입증하고 돌아오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싸워온 겁니다. 그때는 모두가 검찰의 캐비넷 수사에 다 몸을 움츠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두가 제대로 안 싸우고 있을 때 현역 의원도 아닌 저 송영길이 이 소위 쫄지마 민주당, 이 검찰의 그런 권력의 언론이든 시민단체든 국민들 모두가 숨죽이고 보고 있을 때였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이러한 공포, 이 쫄림 현상을 돌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나부터 구속시키고 수사하라고 제가 검찰청에 2번이나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다 고발하고 특히 윤석열의 허위사실 유포죄 선거법 위반 다 고발했습니다. 지금 특검으로 그게 이첩돼 있는데 아마 조사될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감옥에 가서도 제가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유지를 해와서 제 공소사실 3가지 중에 돈봉투를 비롯해서 뭐 제3자 뇌물죄 다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있었던 싱크탱크 먹고사는문제연구소 후원금을 송영길의 정치장입니다 이렇게 비약을 해서 이걸 유죄가 됐는데 정치 후원금을 받았으면 사실 다 추징을 해요. 근데 송영길은 추징을 하나도 못했어요. 왜 못했냐? 판사님이 물어봤어요. 검사한테. 왜 추징금을 구형하지 않습니까? 송영길 피고인이 직접 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추징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검사가 답변을 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이 유죄가 되면 대부분 받은 정치자금만큼 추징이 되고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저 송영길은 벌금이나 추징형이 없이 징역 2년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이 돼서 제가 6개월 살다가 지금 보석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구속, 2번째 구속 합하면 11개월을 제가 살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조국 대표 사면을 비롯해서 저 송영길 사면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저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송영길은 사면을 바라지 않는다. 나는 내 힘으로 무죄 판결을 받겠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지 않겠다. 이런 자세로 지금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체 유심조란 말처럼 모든 게 마음먹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 저는 감옥이 일종의 마음의 수련의 장소다. 내가 산속 깊은 암자에 와 있다. 아니면 피정센터에 와 있다. 함세웅 신부님께서 항상 영적 훈련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옥중서신과 그분이 쓴 자서전 김대중 전집들을 다시 한번 다 읽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세례명이 토마스 모아입니다. 토마스 모아는 정말 헨리 8세의 권력에 맞서 싸우다가 순교하신 분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역시 그런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의 김대중 대통령님의 그 생생한 옥중 글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았고 이게 그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이런 생각으로 저 마음을 수용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고요. 저의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돌이켜보는 기간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한길사에서 발행을 했습니다만 우리 김원호 대표님께서 일종의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와 같은 거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1972년 그 소위 비상계엄이 10월 17일 날 발동이 되는데 바로 그전 10월 14일 날 일본에 가 계셨어요. 일본에서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헌정 질서가 무너지는 날이었죠. 그때부터 쭉 73년도까지 아마 쓰신 글인데 상당히 감동적이고 그 대통령께서 72년도 대선에서 만약에 이번 대선이 끝나면 앞으로 선거도 없고 총통제로 회귀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게 실현된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대통령님의 그런 절절한 간략하게 쓴 글 하나하나에 이 민족과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절절한 심정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로서는 이제 이번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게 된 결정적 계기가 저는 작년 10월 17일 소위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에서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이 김건희 무혐의 처분을 발표한 날입니다. 이날이 10월 17일. 이게 비상계엄일입니다. 72년도에. 상징적인 건데 이 김건희 주가조작 무혐의 발표로 인해서 대한민국 검찰은 조종을 울렸다. 사망 선고를 스스로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특검이 이 김건희에 대한 주가 조작 문제로 영장 신청을 해서 영장이 발부될 것인데 만약에 영장이 발부된다면 이때 심우정,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에 대해서는 전부 수사를 해서 이런 명백한 범죄 행위를 은폐시키고 무혐의 처분한 진상을 밝혀내야 된다고 봅니다. 특별히 제가 이것을 강조한 것은 그 반부패 수사 2부 최재훈 부장이 저 송영길을 기소한 검사입니다. 송영길 주변 100여 명을 압수수색해서 송영길의 음성이 하나도 안 나오는 3만 개의 녹취 파일을 영장 없이 위법 수집으로 만든 증거로 저를 기소했던 이 자들이 김건희의 육성 녹음이 생생하게 담겨있는 주식 매도 매수 주문이 담긴 그 녹취록을 다 무시하고 무혐의 처분을 했는 사실은 대한민국 검찰의 조종을 울리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1은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은 군사독재 세력의 최소한의 애국심, 왜곡된 거라도 그런 애국심도 없는 그야말로 범죄 집단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범죄 패밀리가 국가 권력을 찬탈해서 대한민국을 망가뜨린 최악의 대통령은 윤석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최악의 무능한 대통령 박근혜입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무능한 점은 뭐였냐? 저는 한진해운을 파산시킨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 99%가 해운을 통해 모든 수입 수출이 연결되고 우리가 곡물 자금률이 한 30%도 안 되잖아요. 지금 식량 자금률도 40%가 안 되는 이 나라에 이 해운 세계 최대 7대 해운사인 한진해운을 돈 4천억을 지급하지 않아가지고 파산시키는 행위는 가장 어리석은 행위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국가 3조, 민간 5조, 8조의 해양발전기금을 만들어서 조선산업에 보릿고개를 넘기게 하고 이 20척을 현물 투자로 HMM, 현대상선에 투자해서 HMM이 부활해서 세계 8대 해운선사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IMF 때 우리가 수입 수출을 할 수가 있었어요. 대한민국 경제가 산 겁니다. 우리나라에 국적 해운사가 없었으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수출품을 누가 제때 실어서 수출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의 무능한 점 중에 한진해운 파산을 가장 큰 걸로 제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MB인데, MB는 아시다시피 이건 4대강 사업을 비롯해서 사자방이라고 그랬죠. 자원외교, 방위산업 부정부터 완전히 나라를 그냥 부정하게 만들었고 특히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적 보복으로 사실상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와 IMF를 이겨내고 IT 산업의 토대를 만들었고 정말 이 우리나라 한류 문화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검열 제도를 폐지하고 지원하는데 간섭하지 않는다. 일본 문화를 개방시키고 햇볕 정책을 통해서 남북 관계의 벽을 뚫어냈습니다. 분단 지금 80년이 돼갑니다만 이런 위대한 대통령은 없었다. 이분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철학자였고 종교가이자 정말 이 동서양을 철학을 통합시키는 위대한 사상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DJ는 공부하면 할수록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DJ는 중국과 일본과 미국, 러시아가 모두가 존경하는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역사상 전 세계 지도자가 존경하는 최초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김대중입니다. 견줄 수 없는
위대한 대통령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이셨고, 노무현 대통령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미 FTA를 뚫어냈고,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어냈고, 돈 들지 않는 정치, 지방 균형 발전을 가장 고민하고 실천했던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으로 저 세 번째로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찌됐건 제가 MCTR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의 항공우주 산업의 길을 뚫었다, 이런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왜냐하면 액체연료의 고체 연료 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탄도 중량과 사거리 제한을 철폐함으로써 새로운 우주 시대, 나로 누리호 시대를 여는 게 저는 문재인 대통령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9.19 합의나 정말 이 선언은 너무나 소중했는데, 가장 아쉬운 것은 사실 2019년, 18년도 1차 싱가포르 회담과 19년 정상회담을 실패한 것이다. 그게 아쉬움이 있습니다.